세션 C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교육 ODA 성과를 주제로 곽재성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아셈 듀오 장학재단 이사장과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곽재성입니다. 전 세션 저도 옆에서 잘 들었는데요. 역시 한국 ODA의 교육 분야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중점적으로 나아가는 분야에서 계속 이어받아서 우리 SDG 이행과 교육 회복이라는 이런 대제목 하에 특히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 교육 ODA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 ODA 관계자들을 모시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개발협력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변화의 과정과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 5분의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한 분 한 분 모셔서 한 10분 정도씩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진아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교수님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위원과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사업단장,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를 역임하셨고요. 오늘 발표 제목은 뉴 노멀 시대의 간호사 역량 개선,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해 주시죠. Thank you for introducing me. Good afternoon. My name is Jina Oh.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진아입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리드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도를 했던 ODA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간호사의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례 없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건 인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의료보건 인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책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이러한 의무가 증대되었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일선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환자들을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도국들이 조금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조금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SDG 목표 중에서 3번과 4번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SDG 3 같은 경우에는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SDG 4가 교육 관련 목표이지요.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은 환자 케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인제대학교에서 지금 근무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인제대학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이태석 교수님, 신부님께서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님이시고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의료 사업을 했는데요. 이 신부님께서는 인제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저는 동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을 가지고 이제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께서 이러한 활동으로 인제대학교의 명예를 위상을 드높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인제대학교는 상당히 많은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 첫 ODA 프로젝트입니다. 스리랑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ODA 프로젝트가 제가 참여한 첫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코스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의 간호사 양성과 관련돼서 온라인 학위를 만드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스리랑카의 이 간호 부문 리더들을 모아서 저희가 6년 동안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무슨 교수 학습 전략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 같은 주제로 저희가 콜롬보와 캔디에서 워크숍을 개최를 했습니다. 9분의 간호 부문 리더들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인제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셨는데요. 이 9분 중에 3분은 스리랑카의 새로운 간호대학에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리랑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스리랑카 정부에서 콜롬보 대학의 간호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간호대학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개발을 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 1월에 간호대학이 출범했습니다. 콜롬보 대학교에서 이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행사였는데요. 한국과 스리랑카 간의 ODA 프로젝트 결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95명의 신입생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간호 철학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간호대학의 교직원들에게도 이 교육자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리랑카의 간호사로서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급학과의 간호사 교수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종결되었을 때 일종의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가 차원의 응급실 간호사 협회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에 스리랑카에서 테러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이러한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요. 그때 훈련과 교육을 받았던 응급실 간호사들이 상당히 활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ODA 프로젝트의 결실을 또 보는 것 같아서 그때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스리랑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서 또 다른 프로젝트에 몸을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호 부문의 개선을 위해서 라오스에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0에서 2026년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2년 차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간호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반적인 이런 보건 부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MOU 체결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MOU 체결식도 저희가 웨비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4개의 학기 동안 모든 강의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이를 위해서 멀티미디어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장비와 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오스 언어로 되어 있는 교육 자료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교육 자료도 개발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작년 여름에 개최된 루픽 워크숍입니다. 처음으로 진행된 워크숍인데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쪽에 가서 제 파트너들을 만났습니다. ICP 워크숍과 마찬가지로 루픽 워크숍도 간호사들이 그곳에 간호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역량을 기를 때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라오PDR에서는 제가 3개의 위원회를 수립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수립위원회, 그 다음에 간호 관련한 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간호사 시험 인증위원회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들과 함께 저희가 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 워크숍과 이 위원회 활동도 이곳에 간호사들이 자체적인 역량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200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UHS의 간호 교육 과정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UHS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 교과 과정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간호학과 교수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라오스의 전반적인 보건 의료 환경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라오스의 간호 교육의 성과를 제고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라오스의 의료보건 지표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상 관리에 있어서 간호사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교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공공 안전 제고 활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 교수님. 소개해 주신 프로젝트 모두 코로나19 시국에 정말 의미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교수님과 관계자들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으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개발팀 브릿지 아시아팀을 거쳐 현재 브릿지팀 팀장으로 계신 조준호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브릿지 사업을 통한 교육 회복 연결고리 만들기입니다. 자, 10분의 발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Good afternoon, all of participants of 202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International Education Forum. 2021년 한국의 SDG 포인과 교육회복 국제 포럼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주준호이고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릿지 팀장입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의미 있는 포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교육 회복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브릿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19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저희 브릿지 프로그램의 사진도 함께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 UN 교육, 사회 그리고 문화 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발족이 된 UN 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유네스코의 사명을 전 세계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또 국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1950년에 유네스코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국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54년 1월 19일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 가입하고 나서 3년 후에 유네스코 국가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전후국과 관련해서 한국은 유네스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유네스코를 기억을 하고 있죠. 한국의 재건과 그리고 발전에 있어서 유네스코는 굉장히 큰 초석을 다져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 교과서와 관련해서 이 교과서를 인쇄할 수 있는 이런 인쇄 공장을 유네스코가 후원해서 또 설립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한국이 실제로 스스로 자립해서 일어나서 그 전후 복구를 하고 또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와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연이 있는데 한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이 프로그램, It's in Bridge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부분에서 전 세계적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전히 7억 5천만 정도의 학생들이 또는 성인들이 문해력이 없는 상태이고요. 2억 6,400만 명이 학교를 떠나 있는 성인이거나 아동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SDG4 관련해서는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SDG4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게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평생 학습할 수 있는 평생 학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KNCU는 실제로 이제 첫 1차 그 단계를 201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브릿지 아시아 프로그램은 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의 그 브릿지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세종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 그 국가위원회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단계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육부와 함께 같이 이제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브릿지 세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십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 기관과의 일종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은 1989년에 한국 정부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그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뭐 비정부 기관이나 다양한 그런 비영리 기관 중에서 문해력 향상에 공헌한 기관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상한 기관들과 함께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이 브릿지 세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에 기반한 성과에 기반한 접근법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목표가 있고 중간 목표가 있고 단계 목표가 있고 관련된 활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국가별로 이 SDG4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큰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의 목표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외된 사람들이 양질의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제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공적인 교육 또 형식적인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학교를 떠나 있거나 또는 취학 연령을 이미 넘어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각각의 이런 목표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이제 접근성을 높인다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정책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공동체의 학습센터라든지 이런 학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어떤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지역 공동체 학습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기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또는 직업 교육 같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단기 목표는 양질의 교육을 이제 제공한다. 교육의 질을 개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한 다양한 교재의 개발과 그리고 배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 개발도 교재 배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단기 목표 같은 경우는 모든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국가 레벨 브릿지 프로그램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기 목표 같은 경우는 파트너 국가의 역량 구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브릿지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모든 국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트너 국가가 같이 개발하고 또 이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 국가의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이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비형식 교육 정책이라든지 비형식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별의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요. 또 프로젝트 파트너들 간의 또 교류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일부 슬라이드는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브릿지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도전 과제에 직면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브릿지 프로그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이제 프로그램 레벨에서 저희가 다양한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발족이 되어 있는 온라인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요 프로세스 제안에서부터 그리고 평가까지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슬라이드, 이런 구글 시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이 브릿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 현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았던 월별 온라인 또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해서 현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가 오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를 들어서 교육 개발 정책과 함께 연동해서 갈 수 있도록 교육기관 또는 교육청과도 함께 이제 연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이제 이 현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제 인식을 높여준다든지 또 다양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4개 정도의 스페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오스, 티모르 같은 경우는 2단계고요. 보스와나나 에스와티니는 브리스 아프리카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같이 특히 이제 보건이라든지 위생 관련한 기관과 같이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부와 함께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이제 특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이라든지 뭐 관련된 부분의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것들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 그리고 대응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책자 같은 것들, 포스터 같은 것들을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티모르 레오스 프로젝트에 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티모르 레스트 쪽에, 그러니까 동티모르 쪽에 저희가 이제 또 다양한 스페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건 복지 관련된 또 부처와도 함께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와 그리고 동티모르 쪽 지금 이제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그 지속 가능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이 지속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네스코의 국가위원회 가 실제로 교육부와 함께 같이 연대해서 또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내셔널 커미티라고 해서 브릿지 국가위원회가 같이 이제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지방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와 함께 같이 이런 협력 관계를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또 이를 통해서 교육 정책이라든지 또 정부 기관과의 연결고리를 저희가 또 강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해력이라든지 보건 관련한 특별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설비나 이런 것들을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단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굉장히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제약사항들,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대안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비대면 교육의 형태가 사실은 이런 지역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이런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회 부분에서 손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라든지 글로벌 파트너들과 국제적으로 이제 협업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기회들이 지금 이제 상실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이 브릿지 프로그램을 한 10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파트너 국가의 특히 이제 ODA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정부 기관 또 파트너 국가와의 연대와 그리고 책임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코로나19 발병 이후 1년, 2년을 지나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뭐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건 부분에서의 이런 뭐 위기 같은 것들을 저희가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있어서도 이런 그 보건 분야의 리스크 같은 것들을 저희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이슈를 좀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5 목표 관련해서도 이 계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교육 부분에서의 상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히 소외된 사람들 또는 취약층들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식수라든지 그리고 위생 관련된 SDG 6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건이라든지 웰빙 관련된 SDG 3 그리고 이제 양질의 교육과 관련된 SDG 4와 또 연결고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말라위에서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그리고 성인 여성들을 위한 클래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시는 것은 이제 에스와티 쪽의 이제 중등 교육 교사 교육이고요. 그리고 보츠와나에서 새로운 지역 공동체 학습 센터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츠와나에서도 또 CLC의 지금 사인보드를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츠와나에서 어린 유아들 그리고 아동들의 발전을 그 개발 또는 그 발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은 에스와티니에서 영어 문해력 관련된 시험이고요.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여성들을 위한 성인 여성들을 위한 문해력 수업 또는 그런 그 직업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오스의 이제 그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고요. 보시는 것은 또 티모르의 교사 또 그 연수라든지 아니면 위생과 관련된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또 동티모르의 CLC 그리고 화장실 지금 이제 건설 중인 화장실이었고요.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 팀장님. 발표를 보면서 학교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분들 그리고 취약계층이 학습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구나. 특히 이 브릿지 사업이 집중하고 있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전략도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발표자를 모시겠는데요. 이번에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창의융합교육원 한성민 교육연구사님이 오셨습니다. 연구사님께서는 교육부 교원정책과 교육연구사와 대구 소프트웨어 마이스트고 전문 교육부장을 역임하셨는데요. 오늘 발표 주제로는 달라진 교육 현장 디지털 학습의 시대입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구 창의융합교육원 한성민 연구사입니다. 한국 SDG4 이행과 교육회복 국제포럼에 연사로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 교육 ODA 성과 세션의 달라진 교육 현장 디지털 학습 시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창의융합교육원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서 3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수학, 정보교육을 기반으로 과목 간의 구분과 제한 없는 창의융합 교육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교류협력국인 방글라데시 교원의 ICT 활용 및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향상을 위해 2005년부터 17년간 방글라데시 교육부와 정보와 교류 협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네, 매년 20여 명의 방글라데시 교원들을 한국으로 초청 연수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6월 5일 수요일에서 6월 14일 금요일까지 열흘간 19명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 소개와 함께 뮤직비디오 만들기, 햄스터 로봇 활용 블록 기반 프로그래밍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방글라데시 현지를 방문하여 추수 교원 연수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구촌을 덮치면서 방글라데시 교원 초청 연수도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초청 연수에서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살려 인원을 확대하여 40명의 방글라데시 교원을 대상으로 비실시간 온라인 연수로 변경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육부는 연수에서 배운 ICT 활용 역량을 현지 학교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패드와 블루투스 키보드, 이어폰 등의 K-에듀 패키지를 이수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2021년에는 지난해 연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실시간 화상 연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초청 연수로 진행되었던 ICT 활용 소프트웨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클릭 연수와 첨단 ICT 활용 교실 후속 연수 두 가지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쌍방향 연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첨단 ICT 활용 교실 연수에서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교육부에서 2019년 방글라데시 현지에 구축한 첨단 기기가 구비된 ICT 교실에서 할 수 있는 ICT 활용 수업 설계와 교과 수업, 모형을 적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교육 현장에서 실시한 연수에 대해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교류와 활발한 소통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운영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 교사와 방글라데시 교사 60여 명이 함께한 네이버 밴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1년에는 클릭 연수 밴드에는 67명, ICT 활용 교실 밴드에서는 54명의 선생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리드 연구회는 저를 포함하여 초, 중, 고 선생님들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교육 분야 ODA를 위해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2019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 교육청 이외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제공된 콘텐츠별로 출석 체크가 이루어졌으며 강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댓글로 소통을 하였습니다. 밴드의 댓글로 질의응답과 의견을 공유를 하다가 좀 더 친밀함을 쌓고 지속 가능하도록 운영하기 위해 한국 선생님 1명과 방글라데시 선생님 4명에서 5명을 그룹으로 묶어 그룹 멘토링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네이버 밴드에서 그룹별로 채팅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질의응답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번역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영어에 익숙치 않은 방글라데시 선생님들을 위해서 벵골어로 번역하여 구글 폼을 이용한 설문을 통해 더욱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두 번째 노력으로는 온라인 기반 연수 콘텐츠 개발 및 제공입니다. 2020년에는 한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동영상 강좌를 주기적으로 밴드에 탑재를 하였습니다. 이 강좌들은 협력국인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께서 희망한 디지털 리터러시와 에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에 관한 동영상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신청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해 볼 수 있는 가이드와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9개의 과제를 제공을 하여 더욱 효과적인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과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형태로 기초와 심화된 내용으로 각각 제공이 되어 연수 받으시는 선생님들의 수준에 따라 실습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완성된 과제들은 밴드에 탑재를 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부탁드렸는데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수행한 과제를 올려주셔서 한국 선생님들께서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구글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가위바위보 인식하는 인공지능 과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방글라데시를 소개하는 동영상 편집 과제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자신과 학교, 가족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2020년의 연수를 경험으로 바탕으로 2021년에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변경하여 진행된 클릭 연수와 첨단 ICT 활용 교실 후속 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클릭 연수에서는 방글라데시 선생님들의 사전 선호도 조사에 따라 연수 내용을 정하였으며 실시간 화상 연수로 진행하였습니다. 연수 내용은
실시간 화상 연수에 대한 준비, 그리고 문서 작성과 발표, 사진 영상 촬영, 영상 제작 및 공유, 온라인 협력학습, 언플러그드 활동 및 인공지능에 대한 수업 사례 등입니다. 그리고 첨단 ICT 활용 교실 후속 연수에서는 ICT 수업 설계, 첨단 ICT 교실 수업 사례, 실시간 질의응답과 공유, 그리고 평가로 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간 연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지만 걱정도 많았습니다. 협력국의 인터넷 사정으로 과연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과 실시간으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무선 망은 무리가 없을까? 많은 선생님들이 접속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실시간 원격 연수 플랫폼으로 줌을 선정을 하였는데 선생님들께서 혹시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관련 앱 활용에는 문제가 없을까? 기타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한국 선생님들과 자체 세미나를 3번에 걸쳐 실시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만나 화상 플랫폼을 선정을 하고 실시간 연수 운영 방법, 컨설팅 계획 등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간 연수를 위한 자체 컨텐츠를 제작을 하여 유튜브 및 밴드를 통해 연수 전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네, 방글라데시 현지 선생님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7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글라데시 현지 시각으로 3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운영을 하였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화상 플랫폼을 통해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과 화면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사 통역, 그다음 댓글을 확인하는 보조 강사 1명은 화상 연수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보조 강사 1명을 추가를 하여 소리와 화면 확인, 그다음 추석 체크를 위해서 이웃하는 보조실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협력국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께서는 각자 학교 또는 집에서 화상으로 접속을 하였습니다. 화상으로 만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큰 하트를 머리 위에 표시하고 마지막 그림과 같이 단체 사진도 촬영을 하였습니다. 많은 걱정 속에서 실시되었지만 5일간 진행된 실시간 원격 수업에는 42분 선생님 모두 출석을 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연수생들의 참여 기종의 차이, 정보화 역량 차이 등을 모두 해소해 줄 수는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 도전적인 면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림은 2021년에 실시한 연수의 결과물들입니다. 네,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던 녹화된 강의 영상을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께서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여서 일부 편집본을 밴드를 통해 제공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담긴 실시간 연수 자료는 강사나 연수생들에게 그 성과만큼이나 좋은 추억과 혁신의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실시한 워크시트를 활용한 1:5 그룹 컨설팅 방향을 실시간 원격 수업의 성공을 계기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컨설팅을 운영을 하여 여러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실시간 컨설팅에 앞서 진행되었던 연수에 대한 질문과 수업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그런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실시간 화상 컨설팅은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하여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하고 실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인터넷 속도 등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접속하지는 못했지만 줌으로 공유된 화면을 통해 놀람과 도전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5일간 매일 30여 명의 가까운 선생님들이 컨설팅에 참여를 하여서 질의응답 및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첨단 ICT 활용 교실 연수에서도 방글라데시 선생님들의 첨단 교실 운영 현황 그리고 사전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하여 연수 내용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협력 수업, 미디어 제작에 관련된 이론, 영상 편집 방법, 첨단 ICT 교실 후속 관리 방안 등을 강의하는 총 8편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여 밴드를 통해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화상 플랫폼을 활용을 하여 실시간
강의 및 질의응답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림은 연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첨단 ICT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캡처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 언어, 전통 의상, 교육 체계 등을 동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여 상대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네, 또한 소속 학교 업무와 수업에 바쁜 한국 선생님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선생님들의 노고를 언론에 알리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네, 그리고 APEC 국제교육협력원에서 개최한 권역별 글로벌 성과 공유회를 통해 연수 이후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께서 실천하고 있는 수업 사례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네, 연수가 끝난 현재에도 밴드를 통해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연수 만족도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2020년에는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등 5가지 항목 평균 92.8점을 받았으며 2021년도에는 실시간 연수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이를 반영을 하여 실시한 결과 동일한 5가지 항목 평균 94.8점으로 만족도가 2점 증가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교육과정에 내년에는 방글라데시 교육과정을 반영한 연수 내용의 선정, 인공지능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 단기간 연수에서 그치지 않고 단연간 연수가 이루어지면 현지에 전파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력국인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과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19로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밴드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방글라데시의 선생님들과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신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생생한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모실 연사분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에서 오신 양혜경 차장님이십니다. 양 차장님은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전문관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의 연구위원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팬데믹 시대의 코이카 교육 분야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의 SDG 프로그램 팀의 양혜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로 제가 맡아서 발표할 주제는 코이카라는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전담 기관에서 작년 2020년에 코로나의 그런 대유행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무상원조 프로그램을 긴급하게 코로나 대응으로 돌렸는지에 대한 그 ABC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잠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위기가 뭐 보건 위기를 넘어서서 또 교육의 위기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수립한 교육 분야 중기 전략에 코로나의 대응을 좀 반영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코이카가 20년에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그래도 이런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하자, 그런 이제 차원에서 ABC라는 코로나 대응 저희 파트너 개발도상국 복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ction on Fragility 해서 취약국에 대한 긴급 지원, 그래서 바로 필요한 어떤 진단 키트라든가 치료 장비, 뭐 마스크,
또 뭐 손 씻고, 특히 이제 학교 같은 데는 손 씻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긴급히 추진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딩 커패시티 해서 저희의 그 상대 파트너 개발도상국의 의료 지원 인력, 보건 의료 인력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역학 조사관을 양성을 하거나 또 의료 장비, 그 병원에 대한 의료 장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한 10개국에 한 15개 정도의 병원을 크게 지어놓은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들이 다 수원국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전담병원에 저희가 어떤 음압시설이나 그 워크스루 뭐 검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C는 컴프리헨시브 파트너십으로 국제 뭐 질병 퇴치 기금 그런 4개 기관에 저희가 또 펀딩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국제적으로 코로나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고요. 그래서 20년 말 기준으로는 한 1억 5,800만 불 정도가 코로나 대응으로 긴급하게 투입이 되었고, 저희 집계 기준으로는 한 3,800몇 명이 이제 수혜를 입은 걸로 수혜자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이카가 전 세계적으로 44개 해외 사무소가 있는데요. 44개 해외 사무소뿐만 아니라 116개 국가에 이런 ABC 프로그램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긴급 지원까지 합하면 644개의 긴급 코로나 복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학교 교육에 관련 학교나 또 저희가 직업 기술원이나 이렇게 교육 분야에서 지원한 그런 기관들에게도 코로나 대응하여서 테스트 킷이나 마스크 또 캠페인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뭐 손을 씻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기침 예절이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다 포스터를 만들거나 교육 워십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교육 분야 기관에 지원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그동안 이런 이러닝 같은 게 개도국에서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뭐 그런 교육을 뭐 방송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게 동영상 장비를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지원했던 학교나 뭐 대학이나 직업교육센터에 강의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바로 동영상 강의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들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이러닝이 굉장히 단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거를 좀 파악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러닝 분야에서는 한 150만 불 정도를 투입을 했고요. 그래서 한 43만 명 정도가 이러닝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교육 중단 위기를 좀 벗어났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내부적으로는 그 분야별로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중기 전략이 SDG 시작과 더불어서 2016에서 2020까지 중기 전략이 1차가 있었고요. 이번에 2021에서 2025의 중기 전략을 개정을 하는 단계에서 코로나라는 팬데믹 이슈가 있고, 또 그동안 저희 국가에서도 또 신남방 국가 전략이라든가 신북방 국가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 외교 분야의 새로운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로나의 이슈와 국정 과제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저희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저희가 추진할 교육 분야 전략을 새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Inclusive Development Through Quality Education으로 해서 SDG와 많이 연계되는 그런 비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형평성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교육은 꼭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지원을 하는 첫 번째 전략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육에
퀄리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그런 학습 교재나 문해 교육이나 수리 교육에 많은 지원을 저희가 투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사의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연수나 교사 교육의 또 두 번째 타겟 그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아동, 특히 이제 학교 밖 아동이나 청소년은 여성 청소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성 청소년이 교육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을 많이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민 캠프나 그다음에 분쟁이나 재난 지역에 있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교육 받을 기회를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 첫 번째 교육 분야의 중기 전략 하위 목표고요.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에듀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에듀케이션은 이번 이제 코로나 대응 단계에서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급격하게 이제 디지털화해야 되는 그런 이제 수요가 많이 폭증을 하고 있고, 이제 ABC 프로그램으로 긴급적으로 지원한 그런 이러닝에 대한 지원이 이제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국별협력 사업이나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정식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3년 사업을 발굴 중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교육 분야 사업들이 디지털로 학교를 전환해 달라. 주로 이제 대학이나 직업훈련센터, 또 이제 초중등 학교에서도 이런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긴급 상황이 나왔을 때 동영상으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대규모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교육 분야 전략에 반영하여 디지털 에듀케이션을 저희가 두 번째 하위 전략 목표로 삼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 직업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이나 신북방 정책에서 주로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교육부도 그런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서 고등교육 분야 파트너십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략에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골이 SDG 차원에서 보면 SDG 4.1이라는 그 하위 목표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에 대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초교육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의 학업 성과를 많이 개선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중동 지역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이런 쪽에 이제 분쟁이나 재난 지역 그런 쪽에 학생들의 그런 난민 캠프나 이런 쪽에 이제 학생들의 뭐 학교를 설립하거나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고, 학교를 뭐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K-MOOC라고 해서 뭐 그 온라인 대중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MOOC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게 이제 동남아 국가 대학들은 많은 요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는 이번 코로나 위기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요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SDG 4.4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직업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하위 목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SDG 4.4.1 지표가 학생과 교사들의 ICT 역량 지표입니다. 그래서 ICT 역량을 개도국의 학생과 청소년 또 뭐 교사, 성인들의 ICT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하위 목표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 직업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서 중등 수준의 직업 훈련을 하여 학생들이 어떤 자신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통합되어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코이카가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로
조금 더 지금 이제 개도국도 고등교육의 등록률을 높이는 그런 자체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지원도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 분야 중기 전략을 할 때 저희가 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어서 취약계층 우선, 여성 청소년 우선, 난민 지역, 분쟁 재난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그런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번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는 저희 지금 이제 ODA의 중요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ODA를 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였지만 어떤 성과 데이터나 양적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게 코이카의 거의 이제 지금 굉장히 당면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학생들을 교육을 하였을 때 학업 성취도가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디지털 교육을 하였을 때 ICT 역량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는지, 고등 직업 교육을 하였을 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 소득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 지표에 대한 데이터 수집, 그런 부분들이 향후 5년간 코이카가 좀 많이 체계화해야 할 그런 과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대유행에서 코이카가 기관 차원에서 추진한 ABC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새로 수립한 중기 전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 팀장님. 코이카는 우리나라의 개발 협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특히 코이카의 중기 전략이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발표자 네 분을 모두 한 자리에 모셔서 남는 시간 한 10분 정도인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상 제가 각 그 발표자님들께 질문을 각각 한 질문씩만 드릴게요. 그래서 질문 먼저 드리고 생각할 시간 좀 갖고 계시다가 또 차례차례 답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온라인에서 이시원 님이 오진아 교수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스리랑카 사업 종료 후에 현지 간호 리더들이 따로 모이거나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위해 간호대학원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렇죠. 잠시 후에 답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간호 리더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이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뭘 좀 아시는 분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샤 말레르라고 브루나이 나라살람 교육부에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 이 질문은 유네스코의 주팀장님하고 한성민 연구사 두 분이 다 공통으로 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질문이 왔는데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그 팬데믹 시대의 디지털 러닝과 이런 새로운 교육 방식이 수행되면서 효과성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 디지털 교육의 뭐 효과성 측정한 메저링하는 방법들이 일부 말씀도 하셨고 뭐 그랬지만 이게 좀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생각하신 면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효과성을 잘 측정할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이카 양 팀장님께는 그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 교육 분야의 아젠다가 또 진행이 돼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포스트 ABC인 거죠. ABC는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이후에는 과연 어떤 식의 그 교육개발 협력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좀 포괄적으로 코이카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 선생님당 한 1분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다 안 쓰셔도 됩니다. 네, 그럼 오진아 교수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예.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로부터 펀드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이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그 스리랑카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것을 진행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롬보 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가
200억 원이라는 그 자금을 투입을 해서 또 국가의 의지를 가지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그 4년제 간호대학 그 최초로 국립대학으로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 교수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졸업생이 지금 3사람이 있어서 이제 직접 뭐 자금이 투입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지만 연구를 함께 하거나 그들이 어떤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일 때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사제의 그런 관계로 지속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원 그 설립이 굉장히 간절하고요. 현지에서도 대학원 과정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널스 리더들을 이제 자국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굉장히 요청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교육부 이 국제협력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원 지원은 아직은 없고요. 학부 4년제 교육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사실은 펀딩도 좀 더 필요하고 그렇지만 또 자체적으로 그런 노력이나 의지가 보인다고 하면 저희들이 커리큘럼 개발이나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개별적으로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펀딩을 좀 해서라든지 이제 계속 도움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도대학 사업도 아마 조금 어느 정도 쌓였으니까 대학원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 팀장 먼저 좀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죠. 메저링 하는 거죠. 네, 메저링 툴스. 개발협력 사업하면서 항상 가장 숙제이기도 하고 도전 과제이기도 한 게 이제 성과를 측정해내는 거로 저는 이제 항상 그 짐을 지고 있는 담당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디지털 러닝 같은 경우는 사실 브릿지 사업에서 많이 접목되어 있진 않습니다. 현재 아까도 제가 제 그 프레젠테이션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취약계층 대상으로 좀 교외 지역에 좀 원거리 지역에서 사업이 이행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를 좀 그 돌아보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좀 일단은 지금 팬데믹 시대에 아무튼 디지털 러닝이 그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여러 교육 개발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뭐 효과성을 어떻게 측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런 그 디지털 러닝이 학습자가 디지털 그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서부터 어떤 단계, 어떤 형태의 인풋이 들어가는지를 먼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인디케이터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말 그 디지털에 대한 그 문해가 부족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관한 그 사업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인디케이터들은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뭐 이 대상이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 사업이 접목되게 되면은 굉장히 다른 지표들이 좀 설정이 돼야 되고 효과성 측정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서 좀 이 부분은 그 개별 사업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서 어떤 액티비티가 들어갈지에 따라서 좀 세부 인디케이터가 설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디지털 그 러닝 자체가 그 국가 교육개발 정책과 접목이 돼야 된다. 그 부분은 좀 분명히 모든 사업들이 좀 유념하고 설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받아서 네, 한 연구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게 교육계에서는 가장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러닝이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이제 인식은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효과적이냐,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저희 교육계에서도 계속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그리고 올해 교류협력국인 방글라데시 선생님들과 연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작년보다 올해 만족도 점수가 조금 높아진 것으로 설문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만 그냥 이제 컨텐츠를 동영상 컨텐츠 그냥 보신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룹 컨설팅이나 또는 그 실시간 컨설팅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또 궁금한 점도 질문을 하고 또 그 교육계의 각국에 있는 현안들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조금 활발하게 논의되는 과정에서 조금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적절한 조화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제가 했던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강사 한 분을 교체했습니다. 그게 결국 저의 툴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한 사례가 좀 생각이 나서 또 부연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이카의 양 팀장님, 그 ABC, 포스트 ABC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결국은 이제 오늘 어제 오늘 지금 주제가 SDG4 교육 분야 SDG를 어떻게 우리가 이행할 것이냐. 그래서 한국에서의 이행도 있고, 저희 코이카 같은 경우는 저희의 상대국인 그런 개발도상국이 SDG 4번을 이행을 하는데, 코이카가 우리나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큰 도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SDG의 코이카의 무상원조 사업이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지금 굉장히 이제 초미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이카가 그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코이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건 한 5년, 6년 긴 기간 동안 이제 다양한 액티비티로 구성이 돼서 하는데, 2023년 사업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되면 그게 2028년, 9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5년에 발굴되는 사업이 2030년까지를 다 좌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저희가 SDG에 어떻게 기여했느냐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이카 내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각 44개 사무소별로 국별 지원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어느 지표를 포커싱 할 것인지,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지금 리얼라이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에서는 기초교육은 4.1, 그다음에 이런 고등직업은 4.3. 그래서 주로 이제 4.3은 주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직업 교육의 접근성 확대고, 4.1은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의 질 제고로 이제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교육 같은 건 SDG 4.4. 그래서 ICT 역량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업으로 인해서 향상됐다는 걸 보여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론과 데이터 수집 방법, 결과 측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향후 한 5년 동안은 굉장히 매진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션의 마무리까지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30년 먼 나라 얘기, 이웃 나라 얘기 같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개발하고 기획하는 사업들이 바로 SDG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아주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현장에서 그리고 정책단에서 여러 고생해 주시면서 소중한 경험과 또 인사이트 나눠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